만약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의 여의도 79배 크기의 한국 땅이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불모지라며 모두가 반대했던 그곳. 그러나 40년 뒤 100조 원 가치의 보물창고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감동평양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작은 클릭이지만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체감 온도는 37도, 바람은 사포처럼 거칠게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탁한 흙먼지가 눈을 파고들었고 귀 안쪽에서 슥슥 갈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죠. 저는 김현우, 42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소속 박사입니다. 제 전공은 토양과 자원 탐사지만 솔직히 말해 아르헨티나 한국 땅 프로젝트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 든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저건 미친 짓이다. 저는 학부 시절부터 해외 토지 투자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20년 전 대학원 시절 한 번은 교수님과 함께 몽골 농업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했죠. 물 부족, 인프라 부재, 정치적 불안정까지 겹쳐 3년 만에 접히고 말았습니다. 그 기억 때문에 저는 늘 해외 토지 매입은 국가적 모험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부에서 제게 내린 명령은 바로 아르헨티나 북부 지역 캄포 꼬레아 파견이었습니다. 1978년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매입한 땅이라 했습니다. 당시 참모들이 모두 반대했지만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오늘 심은 씨앗이 언젠가 나라를 구한다. 그 한마디로 서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아무 의미 없는 역사적 해프닝처럼 보였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공항에 내린 순간 습도와 열기가 제 몸을 짓눌렀습니다. 현지 가이드 호세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환영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여기서는 꿈도 꾸기 어려울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괜히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차로 6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끝없는 황무지였습니다. 발밑 흙은 바싹 갈라져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지만 그 아래 펼쳐진 풍경은 죽은 듯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가시덩굴이 뼈처럼 말라 땅을 기어가고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이런 곳에서 뭘 하라는 거지? 첫날 밤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놓인 낡은 선풍기가 슉슉 소음을 내며 돌아갔지만 열기는 전혀 가시지 않았습니다. 문득 벽에 걸린 지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79배 크기, 생각보다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박정희 대통령은 이 땅의 미래를 보고 있었던 걸까? 다음 날, 현지 농부들과 첫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이미 체념에 젖어 있었습니다. 박사님, 여긴 비가 오지 않습니다. 땅은 돌처럼 굳었고 물을 주어도 금세 사라집니다. 수십 년 동안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무인 트랙터와 드론, 그리고 최신 토양 분석 장비가 제 손에 쥐어져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실험은 소규모 스마트팜 설치였습니다. 드론이 상공에서 토양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최적의 씨앗 심는 간격과 깊이를 계산했습니다. 과연 이게 통할까? 며칠 뒤, 저는 호세와 함께 황무지 위에 첫 씨앗을 심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인공지능 로봇이 흙을 갈라 넣고 자동으로 관수를 시작했습니다. 뿌려진 물이 흙 위에 잠깐 고였다가 금세 흡수되지 못한 채 증발하는 걸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호세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보셨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 일지를 쓰다 펜을 던져버렸습니다. 머리가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역시 불가능한 거였어. 나는 왜 여기 와 있는 거지?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자꾸만 다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끝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뭔가를 보고 있었을 거야. 사흘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황무지 한가운데서 아주 작은 녹색 점이 솟아난 겁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싹 말라붙은 땅에서 믿을 수 없는 생명의 기운이 피어난 것이었죠. 호세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4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입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직은 한 뼘도 되지 않는 새싹이었지만 제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혹시 이게 시작일까? 그리고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새싹이 올라온 그날 이후 제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작은 한 줄기의 초록빛이 제 마음속 냉소를 흔들어 놓았던 겁니다. 여전히 땅은 척박했고 기운은 변덕스러웠지만 희망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었죠. 호세는 그날 밤 저에게 술 한 잔을 권하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보니 아마 기적이 시작된 게 아닐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절망 끝에 스며든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한국에서 공수한 스마트팜 시스템을 전면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자 낮 동안 흡수한 에너지가 밤에도 농기구를 움직였습니다. 들어오는 하늘에서 매일 토양 수분을 측정했고 지하에 묻은 센서들은 영양분과 수분 분포를 실시간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밤새 분석하며 관수량을 조절했습니다. 3개월이 흐른 어느 날 황무지 위로 파란 물결이 출렁이듯 번져갔습니다. 잎사귀마다 이슬이 맺혔고 바람에 스치는 소리마저 살아있는 합창 같았습니다. 호세는 눈을 크게 뜨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런 풍경은 제 조부때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이 해냈군요. 마을 사람들도 서서히 모여들었습니다. 농사를 포기했던 노인들, 떠나려던 젊은이들까지 모두 눈앞의 기적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새싹 사이를 뛰놀자 마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절망 대신 희망이 피어나는 걸 보니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6개월 뒤 저는 또 한 번 놀라운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황금빛 옥수수가 끝없이 펼쳐지고 콩밭이 바람에 흔들리며 장관을 이뤘습니다. 생산량을 측정한 결과 현지 평균의 3배에 달했습니다. 저는 본국에 보고서를 전송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생산량 예상치 300% 초과, 기술적 성공 확정. 호세의 아내 마리아는 저를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저희 아이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꿈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연구는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일이었음을.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풍성한 수학 소식이 국제사회에 퍼져나가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했고 현지 언론은 죽은 땅을 살린 한국의 기술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세계 각국의 시선이 캄포 꼬레아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전기차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리튬 확보가 국가적 사활이 된 상황에서 아르헨티나 북부가 핵심 지역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대통령궁에서 긴급 경제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투자단이 막대한 자본을 들고 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지 라디오에선 이렇게 흘러나왔습니다. 중국 측은 최소 1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리튬 생산 기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5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스마트팜 성공으로 살아난 땅이 이제 단순한 농업 기지를 넘어 자원의 보고일 수도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이죠. 만약 중국이 개입한다면 한국의 수십 년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현지 토지청에서 아르헨티나 장관과 중국 투자단이 만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왕 부총리가 서류 가방을 열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1조 원, 즉시 투입 가능합니다. 남미 최대 산업 단지를 약속드립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잠시 술렁였습니다. 아르헨티나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토지청 직원 마르틴이 등기부를 확인하는 순간 얼굴빛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장관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은 이미 다른 소유자가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장관은 서류를 낚아채 확인했고 믿기 힘든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캄포 꼬레아 대한민국 정부 소유. 왕 부총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한국이라고? 저는 멀찍이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40년 전 이미 이 순간을 내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제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틀렸다. 이 땅은 단순한 황무지가 아니었다. 오늘 심은 씨앗은 결국 우리 후손의 생명줄이 되고 있다.
중국 투자단이 좌절하고 돌아간 뒤에도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단순한 토지 소유권 문제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이죠. 캄포 꼬레아는 이미 세계의 이목을 끄는 땅이 되었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본부에서는 즉시 추가 지질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농업기술시범 사업은 이미 성공했으니 이제는 토양 깊은 곳을 살펴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이철수 단장과 함께 탐사 장비를 설치하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현우 박사, 이번 조사는 단순한 성분 분석이 아닙니다. 혹시 모를 자원 매장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장의 말은 차분했지만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첫 번째 시추 결과가 나왔을 때 연구원 한 명이 흥분한 목소리로 달려왔습니다. 박사님, 이건 믿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분석 장치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토양 샘플에서 강한 광물 반응이 나타났던 겁니다. 손이 떨리며 입술이 바짝 말라갔습니다. 리튬이다, 이건 리튬이다. 순간 연구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지금까지 단순한 농업 회생 프로젝트라 여겼던 이곳에서 전기차 시대의 핵심 자원인 리튬이 대량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추가 정밀 분석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매장량 1,500만 톤, 현재 시세로 50조 원 규모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엇갈렸습니다. 40년 전 이 땅을 매입한 건 혹시 이 자원을 예견해서였던 걸까? 물론 당시의 리튬의 가치가 지금처럼 알려지지 않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은 미래의 생명줄을 품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두 번째 시추가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사님, 가스층을 발견했습니다. 쉐일 가스로 보입니다. 데이터를 확인한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추정 매장량 3조 입방피트, 금액으로 환산하면 30조 원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탐사에서 원유가 검출된 겁니다. 추정량 50억 배럴, 우라늄 역시 5만 톤이 묻혀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린 결과 총 가치가 무려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손가락이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데도 글자가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리튬 50조, 쉐일가스 30조, 원유와 우라늄 20조 합계 100조 원 이상. 이 소식은 곧바로 본국 청와대에 보고되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경악했다는 전원이 들려왔습니다. 한때 불모지라며 비웃음 받았던 땅이 사실은 세계적 보물창고였던 겁니다. 중국도 곧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긴급 정치국 회의가 열렸고 시진핑 주석이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다는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이 40년 전부터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 안에 100조 원의 자원이 묻혀 있었다고? 우리 정보기관은 대체 뭘 하고 있었나? 그 자리에 있던 왕 부총리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불과 며칠 전까지 의기양양하게 계약은 시간 문제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지금은 책임 추궁에 몰려 있었습니다. 결국 투자 담당 간부들이 줄줄이 경질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연구소 숙소에서 이 소식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이제야 알겠다. 1978년 그날 박 대통령이 서명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후손의 미래를 본 것이다.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황금빛으로 물든 옥수수밭 너머 아직도 갈라진 대지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더 이상 불모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래 잠든 보물과 그 땅 위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싹이 함께 보였으니까요. 그날 밤 호세가 제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이 모든 게 진짜라면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은 곧 우리를 다르게 볼 겁니다. 100조 원이라는 충격적인 수치가 공개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서울 정부종합청사는 전례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발표문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조차 숨소리를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대통령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캄포 꼬레아가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략 기지로 깨어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먼저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연간 옥수수 50만 톤, 콩 30만 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 시 48시간 안에 한국 직송이 가능합니다. 식량 안보가 획기적으로 강화된 것입니다.
회의장을 메운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해외 의존도가 70%를 넘던 한국이 이제는 독자적 공급망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뒤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리튬 개발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연간 100만 톤 생산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 순간 저는 현장 모니터 앞에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세계 전기차 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리튬을 이제 한국이 독자적으로 확보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제 중국 리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의 기술 독립이 가능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회의장은 박수 가득 찼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굳은 표정 속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셰일가스 개발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50%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의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등줄기를 따라 전율이 흘렀습니다. 제가 며칠 전까지 황무지라며 낙담했던 그 땅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생명줄로 떠오른 겁니다. 그러나 한국만이 환호성을 지른 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베이징의 정치국 회의실은 얼어붙은 공기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고개를 떨군 왕 부총리를 향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1978년 기록조차 확인하지 못했단 말인가? 그 땅에 100조 원 가치의 자원이 묻혀 있었단 말이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왕 부총리와 투자 담당 간부들은 대거 경질되었다는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중국은 곧바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서울 중국 대사관이 바쁘게 움직이며 공동 개발을 제안한 겁니다. 중국 대사가 직접 한국 외교부 장관을 찾아와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기술과 자본을 모두 제공하겠습니다. 공동 개발로 가시죠. 하지만 한국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소유권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취득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중국은 2조 원, 심지어 3조 원을 내세우며 협박에 가까운 제안을 했지만 결국 한국 정부는 단독 개발을 고수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자원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겁니다. 며칠 뒤 저는 현지에서 한국 언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기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현장에서 직접 보신 캄포 꼬레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잠시 생각 끝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땅은 단순한 농지가 아닙니다. 후손들의 미래를 위한 시간의 금고입니다. 40년 전 심어진 씨앗이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와 산업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기자가 고개를 깊게 끄덕였습니다. 아르헨티나 현지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호세는 마을 회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국의 지원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도시로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이곳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된 건 모두 한국 덕분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회의적인 과학자가 아니다. 나 또한 이 기적의 증인으로 남겠다. 그날 밤 별빛이 쏟아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당신이 심은 씨앗이 결국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열매를 따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여름 하늘은 유난히 짙은 푸른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옥수수밭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바람에 출렁일 때마다 황금빛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그 풍경 한가운데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리카르도였습니다. 70세가 된 그는 손자 페드로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밭 사이를 걸었습니다. 40여 년 전 바로 이 땅을 한국에 팔았던 중개업자. 세월이 흘러도 그의 눈빛은 선명했습니다. 페드로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후회되지 않으세요? 이렇게 값진 보물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리카르도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본 뒤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회란이 아니다. 나는 자랑스럽다. 이 땅을 한국에 판 건 내 생애 최고의 선택이었어. 저는 옆에서 그 대화를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당시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황무지의 숨은 가치를. 하지만 한국은 미래를 내다보고 결단했습니다. 리카르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관계자들이 흥정조차 하지 않았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늘 가격을 깎으려 했는데 한국은 달랐어. 그들은 이렇게 말했지. 우리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본다. 그 말이 지금도 귀에 선하다네. 그의 회고를 들으며 제 마음속 깊은 곳이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 또한 40년 전 결정을 내린 지도자의 시선을 따라가 보는 듯 했습니다. 캄포 꼬레아 현장에는 이제 최신 농업기술센터와 지질자원 연구소가 세워졌습니다. 유리로 지어진 현대식 건물 위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고 현판에는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캄포 꼬레아 대한민국 정부 소유. 현지 주민들은 이곳을 단순한 농장이나 연구 단지가 아니라 희망의 땅이라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도시로 떠나지 않고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가난과 절망이 지배하던 땅에서 이제는 웃음과 미래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호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한국은 우리 모두의 기적입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었어요. 그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철저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누구보다 자부심에 차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리카르도 가족, 호세 부부, 그리고 연구원들이 함께 모여 조촐한 만찬을 가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현지에서 수확한 옥수수와 콩유리가 놓였고 모두가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비바 꼬레아, 만세 코레아. 어두운 하늘 위로 별빛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잔을 들고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언젠가 나라를 구할 것이다. 그 말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현실이 된 약속이었고 저는 그 증거를 두 눈으로 확인한 증인이었습니다. 페드로가 제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이런 일이 또 가능할까요? 또 다른 기적이 생길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하지만 한국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는 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왔으니까.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며 제 일지의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회의적인 과학자가 아니다. 캄포 꼬레아에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한 지도자의 결단이, 후손을 위한 성견지명이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를 나는 보았다. 창밖에선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귀에는 더 이상 메마른 바람 소리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 농부들의 환호,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우뚝 서는 함성이 겹쳐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땅은 단순한 흙덩이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담은 보물창고다. 서울 하늘에 첫눈이 내리던 날, 저는 한국으로 귀국해 국회 앞 광장을 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었죠. 뉴스 속에서는 연일 대한민국, 자원 강국의 반열에 오르다라는 제목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엔 자신감이 가득했고 어깨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자원 빈국이라 불리던 나라가 이제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듯했습니다. 기억은 다시 캄포 꼬레아로 향했습니다. 메마른 바람 속에서도 새싹이 움트던 그 순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작은 새싹 하나가 결국 옥수수 50만 톤, 콩 30만 톤, 그리고 100조 원에 달하는 자원으로 이어질 줄 누가 상상했을까요? 무엇보다도 놀라운 건 이 모든 시작이 오늘 심은 씨앗이 언젠가 나라를 구할 것이다라는 단 한 문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자의 결단이 단순한 종이 서명으로 끝나지 않고 40년을 건넌 미래의 현실이 되었다는 점이 제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세기의 실수라는 표현으로 자국 정부의 허술한 정보망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더 이상 비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국정원 관계자가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한 게 전해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자원을 무기로 삼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원을 통해 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단순히 부국이 되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지키는 힘이 된다는 점에서 캄포 꼬레아의 의미는 더욱 빛났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도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호세의 마을은 한국의 기술력 덕분에 농업학교와 연구센터가 들어섰고 젊은이들은 더 이상 도시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호세는 다시 저를 찾아와 굳게 악수했습니다. 당신과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을 두 번째 조국으로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제 눈시울을 또다시 뜨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리카르도, 그는 황금빛 옥수수밭 앞에서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눈앞만 보았지만 한국은 100년을 내다봤다. 그것이 진짜 리더십이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이제는 저 역시 미래를 보는 눈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일지 마지막 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회의적인 과학자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성견지명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증인이다. 한 포 꼬레하는 땅이 아니라 믿음의 상징이며 후손에게 물려줄 자부심이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사이로 햇살이 번져나갔습니다. 그 빛은 마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여러분,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죠. 1978년 심어진 한 씨앗이 40년을 건너 오늘의 한국을 구했습니다. 여의도 79배 크기의 황무지가 100조 원의 보물 창고가 되기까지. 이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성견지명의 힘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의지가 만들어낸 이 감동적인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줍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감동평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